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예고한 대로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기로 확정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건데요. 집값 하락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자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린 겁니다. 먼저 김윤미 기자가 풀린 규제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성동과 노원, 마포, 종로 등 서울 11개 구를 투기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규제에서도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규제 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단 4곳뿐. 현 정부 들어 규제 해제는 지난해 6월, 9월, 11월에 이어 벌써 4번째로 6개월이 채 안 돼 전국에 퍼져 있던 규제 지역은 서울 4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이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면 보유세, 양도세 같은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도 최대 70%까지 늘어납니다. 분양시장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 대상 민간주택엔 최대 10년의 전매 제한과 최대 3년의 실거주 의무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벗어나면 전매 제한 기한은 최대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당장 둔촌주공 재건축이 수혜를 입게 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걸려있던 전매 제한 8년은 1년으로 줄고 실거주 의무 2년은 아예 사라지게 됐습니다. 분양가 12억 원 초과 아파트에 걸려있던 중도금 대출 규제도 1분기 중 해제되고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LR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총 대출액 1억 원을 넘는 개인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대출에 있어서 DSR은 계속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무제한 다수의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DSR은 완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규제를 한꺼번에 풀고 있는 건 그만큼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청약 인기까지 시들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 사태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자금 확보가 안 되면서 건설사와 돈 빌려준 금융사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인기 브랜드 아파트에 전철역도 가깝지만 지난달 말 진행한 청약 성적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0.96대 1, 미달이었습니다. 서울 생활권으로 분류돼 8년째 미분양 가구가 없었던 광명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청약은 곧 로또라는 인식은 옛말이 됐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부동산 호황기에 쏟아진 아파트는 미분양 무덤이 돼가고 있습니다. 대구는 작년 11월 기준 미분양 아파트가 11,700가구로 수도권 전체 미분양 물량보다도 많습니다. 반면 이 지역에 올해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3만 6천여 가구로 23년 만에 가장 많을 걸로 예측됐습니다. 작년 1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5만 8천여 가구로 한 달 만에 23%나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 중소건설사들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까지 치솟다 보니까 실수요자들까지 청약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분양 수율에 의존하는 중소형 건설사일수록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고스란히 자금난으로. 문제는 건설사들이 쓰러지면 돈 빌려준 금융사들, 특히 증권사와 저축은행 같은 이금융권까지 위기가 번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기대 수익만 보고 돈을 빌려줬는데 사업이 무너지면 뭉칫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금융권은 지난 3분기 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겼고 연체 금액도 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라 금융회사들이 항상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게 자금의 경색이 관련된 금융회사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고금리 상황에서 단순히 부동산 규제를 푸는 것만으로 매수세가 살아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한꺼번에 풀어버린 규제가 집값 상승기 때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 첫날인 어제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은 중국발 입국자 309명 가운데 무려 6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5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정부는 즉각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까지 강화된 방역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색 명찰을 단 사람들이 방역요원의 안내에 따라 입국장을 나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 체류 외국인들입니다. 검사를 마친 뒤 결과를 기다리는 대기실 줄은 오늘도 길게 늘어섰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은 309명 가운데 확진된 사람은 61명, 모두 무증상자였습니다. 20%에 달하는 높은 양성률에 방역당국은 즉각 추가 조치를 내놨습니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인 홍콩과 마카오 입국자들에게도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출발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나 24시간 이내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내야 하고 탑승 전 Q코드도 입력해야 합니다. 최근 홍콩의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데다 중국 본토에 머물던 사람이 홍콩이나 마카오의 경우에 들어올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국 뒤 코로나 검사는 제외했습니다. 검역 정책의 목표가 유입을 완전하게 차단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 정보를 빠르게 획득하고 확산의 속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조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역 조치는 강화했지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격리시설도 모자랄 판입니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인근 임시격리시설에서 7일간 지내야 하는데 정부가 마련한 시설은 하루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시행 첫날 절반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공항에서 다른 입국객들과 동선이 분리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염려되죠. 저희들도 그래서 마스크를 막 2개 쓰는 사람도 있고 막 계속 닦고 그렇게 하고 해요. 방역당국은 경기 서울 지역에 134명 규모의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내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자택격리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이렇게 더 촘촘하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입국자 방역 관리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장기 체류자나 한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 정보 관리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서 보건소가 이들의 명단조차 못 받게 된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중국발 입국자 정보를 우선 긴급 복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보건소,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에서 해외 입국자 관리 메뉴를 눌렀더니 텅 빈 화면만 나옵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하루 종일 먹통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는 조회는 안 되고 있어요. 이제 해외 입국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조회를 하면 명단이 뜨지는 않아요. 명단이 안 떠요? 네.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장기 체류자나 한국인들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소가 이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명단과 주소, 연락처 등을 넘겨받아 PCR 검사를 안내해야 하는데 명단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보건소들은 질병청의 조치만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이제 안 돼서 전화를 해봤더니 질병청에서 2시에 복구된다 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하루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은 1,052명. 이 가운데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700명이 넘습니다. 오늘까지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자발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는 한 이들을 관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검역정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출발 국가 정보가 일부 누락되어 발생한 일이라며 중국발 입국자 정보만 긴급 복구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세계 각국이 중국발 입국자 규제를 강화하자 중국 정부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조치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방역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말라면서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중국발 입국자 규제 강화 흐름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반대한다며 정치적 농간을 부리거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部分国家采取仅针对中国的入境限制措施，
缺乏科学依据，一些过度做法更让人不能接受。 중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가 정상적인 교류 협력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층 더 격앙된 어조였습니다. 상응하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将针对不同情况，本着对等原则，采取相应措施。 관영 매체들도 중국발 입국자 규제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CCTV의 인터넷 매체인 양스망은 중국이 엄격한 방역 정책을 채택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때는 개방하라고 하더니 방역 조치를 최적화하자 이제는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며 위선적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바이러스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중국인만 차별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는 게시물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而且病毒是我们全人类的公敌，还要根据病毒把人群弄成369等之分吗？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유행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상하이에서도 검출됐습니다. 이전 바이러스보다 재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중국에 또다시 대규모 감염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오늘 동거녀의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추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이기영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었던 경찰은 오후 내내 수색 작업을 이어갔지만 결국 시신을 찾진 못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일산 동부경찰서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구나영 기자, 오늘 수색은 종료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후 6시쯤 날이 어두워지자 시신을 찾지 못한 채로 수색을 끝냈습니다. 하천은 물론 주변 땅도 얼어붙어 있어 야간 작업은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일 아침 수색을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경찰은 오후 1시부터 기동대와 수색견, 굴착기 등을 투입해 5시간 넘게 여성의 시신은 물론 범행에 사용한 둔기와 가방을 수색했습니다. 기존의 수색 지역에서 2km 정도 떨어진 새로운 지역이었는데요. 경찰이 갑자기 수색 장소를 바꾼 건 이기영이 유기 장소에 대한 진술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앞서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이기영이 오늘 오전 시신을 공릉천 강가에 묻었다며 구체적인 위치를 지목한 겁니다. 오늘 수색 현장에는 이기영도 나와 있었습니다. 흰색 모자를 눌러쓴 이기영이 시신을 매장한 장소를 지목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기영은 수색이 길어지자 답답한 듯 직접 내려가서 찾아보겠다고 얘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기영의 집에서 DNA가 추가로 검출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혹시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경찰이 오늘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감식 결과를 통보받았는데요. 이기영의 파주시 아파트에서 확보한 혈흔과 머리카락 등에서 4명의 DNA가 나왔다는 결과였습니다. 분석 결과 여성 3명과 남성 1명의 DNA로 밝혀졌는데 남성의 DNA는 숨진 택시기사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3여성의 DNA를 확인 중인데요. 아직까지 추가 범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일 아침 9시 이기영을 검찰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기영이 취재진 앞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일산 동부경찰서에서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이기영이 택시기사를 살해하기 전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있는 추가 영상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또 생활고를 겪던 이기영은 과거 대리기사로 일할 때도 음주사고로 택시를 들이받은 적이 있었던 걸로 조사됐는데요. 주변인들에겐 건물을 다수 갖고 있고 건설 관련 사업도 한다며 재력가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김세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밤 11시쯤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 오른편에서 흰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우회전을 시도합니다. 차량 뒤에서는 경적 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량 운전자는 급히 왼쪽으로 핸들을 꺾어야 했습니다. 이기영의 차량이 택시와 충돌하기 직전 옆 차선을 지나던 차에 녹화된 영상입니다. 오른쪽에서 차가 급하게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한 운전자는 우회전하던 차량이 너무 빠른 속도여서 음주운전을 의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튀어나오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음주운전이 분명 할 거다라고 생각을. 당시 택시와 충돌한 이기영은 합의금을 언급하며 택시기사를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사범인 이기영은 3년 전에도 음주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재판에서 이기영은 생활고를 이유로 법정 최저형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가 구금이 길어지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 최저형을 선고한다고 판단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기영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건물을 여러 개 갖고 있다, 건물주의 손자다라는 식으로 재력을 과시해왔습니다. 자기 할머니가 돈이 좀 있고 건물이 좀 있는데 한 3-4개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또 뭐 건설 쪽에 뭐 손을 댄 게 인테리어 쪽에 손을 댄 게 있다고. 경찰은 이기영에게 전처와 자녀가 있다는 지인들의 증언도 긴급 확인했는데 전처는 없었고 자녀의 경우는 친구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주변에 말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기영에게 허구의 세계를 진실처럼 믿고 행동하는 리플리 증후군 증세가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최근 자신 앞으로 된 이른바 깡통주택 1,100여 채, 수백 채를 남기고 돌연 임대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랐죠. 저희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이후에 20대 청년들로부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빚 100만 원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줬는데 지금은 깡통주택의 집주인이 된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가본 적도 없는 집을 소유하게 됐을까요? 먼저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를 찾아와 갑갑한 사정을 털어놓은 두 청년. 김모 씨와 신모 씨는 빌라를 소유한 집주인입니다. 김 씨와 함께, 신 씨와 함께 이들의 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자신 명의로 돼 있긴 하지만 둘 다 처음 가보는 집입니다. 김 씨는 93년생, 올해로 31살입니다. 이거는 제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사기 맞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인근의 또 다른 5층짜리 빌라. 여기엔 96년생 신모 씨의 집이 있습니다. 신 씨는 집주인이 된 후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책하면서 그냥 끝났다고만 계속 해내고 그렇게 생각을 계속 했었죠. 김 씨와 신 씨는 빌라 거래에 이름만 빌려준 명의 대여자입니다. 악몽이 시작된 건 2년 전입니다. 김 씨와 신 씨는 대전의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배달팀장이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꿀알바라고 뭐 법적인 문제나 이런 거 아예 전혀 안 되고 그 이후에 또 몇 번 얘기했어요. 배달팀장이 연결해준 알선업자.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 했고 대신 빚 100만 원을 탕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면은 1년 뒤에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주겠다. 잠깐 빌리는 거라고 무주택자니까 뭐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세금 그런 거를. 알선업자는 또 다른 윗선을 소개했습니다. 김 씨가 불안해하자 이미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라고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제가 본 것만은 살짝 내렸는데 뭐 한 20명? 신 씨와 김 씨는 이렇게 집주인이 됐습니다. 각각 2억 1,500만 원, 2억 1,900만 원의 전세 계약이 맺어져 있는 집이었습니다. 계약 당시에 두 집의 시세는 각각 1억 8,348만 원과 1억 5,770만 원. 이미 시세가 전세가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떠안게 된 겁니다. 계약 직후 겁이 난 신 씨가 취소하려 했지만 중간에 다리를 놓은 사람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50만 원이면 외당초 하지 말았어야지. 필요해갖고서는 당장 급한 대로 100만 원 미리 땡겨갖고 줬는데. 당초 100만 원 빚을 없애고자 한 건데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500만 원 주면은 취소해줄게. 내일 모레까지 입금해. 했는데 저희가 당장 100만 원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못 구했죠, 돈을. 김 씨와 신 씨 앞으로는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들었고 곧 전세 만기가 다가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신 씨와 김 씨, 명의를 대여해주고 깡통주택을 떠안은 두 청년들은 졸지에 바지 집주인이 됐습니다. 100만 원 빚을 갚아준다는 말에 내줘야 할 전세금보다 더 싼 집을 소유하게 된 건데요. 도장까지 미리 파놓고 계약을 중개해줬다는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어서 박진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부동산,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미 몇 개월 전 폐업했습니다. 부동산 간판은 붙어 있지만 서둘러 사무실을 정리한 듯
내부에는 책상이나 집기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신 씨는 2년 전 이 부동산에서 집 계약서를 썼습니다. 부동산은 이미 신 씨 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신 씨에겐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고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그 서류는 가져오셨죠. 늦게라도 오시면 거기다가 전달 좀 해주세요. 인근의 또 다른 부동산, 또 다른 명의 대여자 김 씨가 소개받은 부동산입니다. 찾아가 봤더니 역시 폐업했습니다. 다른 부동산인가 뭔가 있었어. 다른 게 들어온 것 같은데. 깡통주택을 넘겨받은 김 씨는 지난해부터 자신 명의의 빌라를 정리해달라고 이 부동산에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5월, 부동산은 오히려 돈을 더 벌 수 있다며 김 씨를 설득했습니다. 만기 되기 전에 다른 세입자를 맞춰서 진행하면 돼요. 지금 2억 1,900이니까 그거보다 금액을 조금 더 높게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2,000에서 2,500 정도를 챙길 수 있게끔 해드릴 거니까.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는 가격은 2억 1,900만 원인데 여기서 2,500만 원을 더 높게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자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주변 빌라 시세는 최고가가 1억 8천만 원 선, 시세보다 7천만 원 더 높게 대놓고 깡통 전세로 폭탄 돌리기를 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주변 부동산들은 이들이 빌라촌만 노리는 전형적인 꾼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1년 반? 그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이 주변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죠. 중개사가 몇 명이 있고 컨설팅하는 애들도 있고. 신 씨는 이미 핸드폰비 미납 등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처지까지 놓였습니다. 뉴스 봤었거든요. 막 누구 죽었다. 저도 막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어차피 저도 당한 거긴 한데 그 사람들한테. 집에 전세로 들어오자마자 뭐 2개월인가 또 차이 안 됐는데 집이 매매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뭐 경매가 뭐 진행되는 거로 그렇게 얼굴도 보지도 못했고. 명의를 대여해준 집주인도 이들 집에 입주한 사람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네, 이 소식 취재하고 있는 홍신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홍 기자,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청년들을 유인해서 계약서를 썼다는 부동산들은 이미 폐업을 해버렸는데 그 위에 조금 더 조직적인 일당이 있을 거라는 추적이 지금 당연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명의대여 일을 설명하고 주도한 사람. 말씀하신 미성 김모 씨의 휴대전화번호를 입수해서 수차례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닿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업체와 분석해봤더니 김 씨 소유의 집은 한 채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결국 철저하게 명의대여자들 앞으로만 깡통주택을 다 떠넘긴 셈입니다. 깡통주택을 안게 된 청년들이 자기 명의 좀 빼달라고 사정하려고 김 씨를 만났었는데 김 씨가 자기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수십 장의 신분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명의대여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김 씨가 명의대여자 모집책인 거는 지금 분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 보도한 갑자기 사망한 빌라왕들. 사실 이들은 빌라왕이 아니고 수백 채의 빌라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일 수 있는데 결국 이들 위에 있는 이른바 전세 사기를 기획한 세력에 대한 더 적극적인 경찰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제보를 하고 취재에 도움을 준 이 두 청년들도 빚 때문에 명의대여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명의를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요.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체를 밝히지 않으면 이들처럼 딱한 사정에서 깡통주택을 떠안는 바지 집주인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가 명의를 빌려준 건 분명 잘못한 행위지만 이렇게 깡통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거액의 빚을 떠안는 건 물론이고요. 이 돈을 다 갚아도 집을 소유했다는 이력이 남아서 주택을 구입할 때도 또 대출을 받을 때도 계속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 감당하지 못해서 한순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세입자들 역시 이런 바지 집주인을 만나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결국 돈은 기획한 세력이 다 벌어서 나눠 갖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만 큰 피해를 보는 게 전세 사기 범죄라는 걸 보여줍니다. 저희가 이 소식 계속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홍신영 기자 언급한 것처럼 이 전세 사기 기획한 세력들 윗선에 대한 수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요즘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 보면 기본적으로 가구나 옷장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가구업계 입장에서는 수백 세대에 한 번에 납품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업체들끼리 입찰 경쟁도 치열할 텐데요. 검찰이 이런 신축 아파트 가구 입찰에 대형 가구업체들이 1조 원대 규모의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완성된 국내 최고층 빌딩 서울 잠실의 롯데 월드타워. 전체 123층 가운데 42층부터 71층에는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레지던스 아파트 223세대가 자리 잡았습니다. 부엌 가구는 물론 드레스룸의 옷장까지 최고급 제품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롯데 월드타워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 아파트의 가구 입찰 과정에 대해 전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구 업계에선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가구를 특판 가구라고 부릅니다. 한 가구당 수천만 원대 가구가 들어가고 아파트 단지가 수백 세대에 달하다 보니 한 번만 계약을 따도 대규모 물량이 보장됩니다. 최근 자료를 분석해온 검찰은 국내 1, 2위를 다투는 현대 리바트와 한샘 등 업체 너댓 곳이 특판 가구 입찰에서 1조 원대에 달하는 담합을 벌여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부터 현대 리바트 관계자에게 출석이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통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데 이번 사건은 공정위 고발 없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공정위가 같은 사안을 조사해왔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고발 없이 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합을 자수하면 처벌하지 않거나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담합업체들을 재판에 넘기려면 반드시 공정위 고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마친 뒤에는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정부가 경기 침체로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되살리겠다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투자한 대기업에 대해서 최대 25%까지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작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9%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산업입니다. 하지만 고물가와 각국 중앙은행의 강력한 긴축으로 가전, PC 등의 수요가 줄어 반도체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작년 디램의 고정 가격은 1년 전보다 18.9%, 낸드 플래시는 1.4%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투자를 줄이면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최첨단 제조 기술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투자를 안 하고 미국 회사가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면 나중에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투자 촉진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 전략 기술의 시설 투자액에 대해 세액 공제율을 2배가량 늘린 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작년 반도체 시설 투자액은 약 47.7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안을 적용하면 세금 7조 1,550억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에만 지난 3년 평균보다 더 투자한 금액에 대해선 추가로 10%를 더 빼줘 대기업의 경우 최고 2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요 경쟁국인 미국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대만보다는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SMC가 삼성전자보다 3배나 설비 투자액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빅메모리 쪽에서는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세액 공제 이런 게 이제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지난달 여야 모두 세액 공제율을 10% 이상 높이자고 했지만 기재부는 세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법인세 세수 영향은 내년에 나타난다며 투자 확대를 통한 기업 성장이 세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이어져 전사자가 속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러시아의 신병 63명이 사망했는데요. 수도 키이우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조명아 특파원, 밤사이 키이우에는 공습 없었습니까?
네, 제가 지금 있는 수도 키이우에는 오랜만에 공습 경보가 울리지 않는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네츠크, 돈바스 등 동남부 전선에서는 치열한 교전이 있었는데요. 돈바스에서 생방송을 하던 프랑스 기자의 등 뒤로 포탄이 떨어져 긴급 대피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자존심을 걸고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 도네츠크주인데요. 특히 도네츠크로 주로 향하는 바흐무트 지역에서는 매일매일 교전이 벌어져 하루 평균 300~400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진은 바흐무트에서 근무하는 우크라이나군을 만나 직접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Стабільно тяжка, але контрольована. Завжди страшно, це війна. Все до цього служив ще на контракту. То, що зараз відбувається, це зовсім інша війна. 이번에는 러시아군의 피해가 정말 컸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산 하이마스 미사일 6발을 발사했고 그중에 2발은 요격했지만 4발은 신병 숙소들로 떨어진 건데요. 이 공격으로 건물들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사상자가 최대 400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피해는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입은 최대 피해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러시아군이 쓰는 휴대전화 데이터를 추적해 우크라이나군이 신병 숙소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는데요. 전사한 러시아 병사들은 지난해 발표된 동원령에 따라 사마리주와 사라토프주에서 최근 소집된 신병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12구 참사에 대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사실상 종결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특수본은 수사가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며 설 명절 전에 마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경찰과 구청 직원 등 11명을 검찰에 넘겼지만 윗선으로 지목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선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지금까지 참사 관련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낸 피의자는 경찰과 구청 관계자 11명입니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관 7명을 검찰에 넘긴 데 이어 오늘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직원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주체가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 행사라도 지자체의 관리 책임이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윗선을 향할지 주목되는 시점인데 특수본은 설 명절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출구를 언급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했고 추가 입건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서울시 등 상급기관 수사에 대해선 고민이 많다며 사법 처리가 어렵다는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과 의무는 추상적이라며 이들에게 구체적인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근 청장 등이 일관되게 책임론에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해 조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사실 저는 그날 이태원에 그런 게 있는 것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특수본은 또 다른 수사 대상인 이태원 역장과 용산구 보건소장 등은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고 김광호 서울청장과 유미진 총경 등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이 경찰과 소방, 구청 등 현장 실무자들을 사법 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꼬리 자르기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12구 참사 국정조사 시한이 이번 주말로 다가온 가운데 유가족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기한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사과를 강하게 요구했는데요. 지난주 국정조사에서 유족과 야당이 같은 편이라고 한 조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에 열린 12구 참사 국정조사 특위. 참관하던 유족들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게 거세게 항의합니다. 비겁하게 넘어가지 말고 얘기 좀 해, 얘기 좀. 가기 도망하다니.
앞서 조수진 의원이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을 집중적으로 캐묻자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동떨어진 정쟁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문제의 발언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유족들이 야당과 같은 편이네라고 말했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조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을 다른 편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저희가 쓴소리를 하면 다른 편입니까? 또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이런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도 요구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이태원 참사 같은 이런 참사가 재발할 것입니다. 유가족 협의회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합니다. 여야는 대체로 기간 연장은 공감하고 있지만 유가족과 생존자 증언을 듣는 3차 청문회를 열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과 생존자 등 진상규명에 필요한 증인들은 성역 없이 함께 출석해서 왜 필요하고 얼마의 날짜가 필요한지를 확인한 후에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고요. 국정조사 기한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조사 기간 연장과 추가 청문회를 하려면 이번 주 안에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숙명여대가 지난달 본조사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3월 예비조사를 마친 지 9개월 만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화가 파울 클레를 연구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출판된 번역서와 논문을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도림천에 놓여진 100m 길이의 보도 육교가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6년 전 28억 원을 들여 지은 다리입니다. 통행은 차단됐고 정부와 지자체가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천을 가로지르는 100m 길이의 육교가 아래로 크게 휘어져 있습니다. 나무로 된 육교의 바닥은 발이 빠질 만큼 틈이 벌어져 있고 다리를 지탱하기 위해 고정돼 있어야 할 연결 부위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를 연결하는 도림천 육교가 휘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둥근 아치 형태였던 육교는 이렇게 엿가락처럼 휘어버렸는데요. 육교를 받치는 교각이 없어 완전히 아래로 꺼진 상태입니다. 6년여 전 완공 당시와 비교해 현저히 가라앉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리 아래로 가봤습니다. 지지대는 주먹이 들어갈 만큼 갈라져 있고 금이 간 콘크리트 안에는 철골까지 보입니다. 평소 신도림역을 가거나 산책을 하기 위해 육교를 건너 다니던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가다가 다시 이쪽으로 건너왔는데 여기 또 막혔잖아. 큰일 날 뻔했네. 누가 밑에를 저거 있으면. 길이 104m, 폭 2.5m인 육교는 범람이 잦은 도림천의 흐름을 막지 않기 위해 가운데 기둥이 없는 철강 구조물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추위 속에 철강이 수축하면서 양쪽에서 다리를 받치는 기둥에 큰 힘이 실리자 아래로 주저앉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량이 수축하면서 잡아 당기려는 힘이 수평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이 기둥을 타고 밑으로 힘이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초의 강도가 지금 부족해 보인다. 육교를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은 28억 원. 모두 서울시 예산이라 시 산하기관에서 설계 감리를 맡은 곳입니다. 국토부도 사고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구청 측은 다리를 받치는 임시구조물을 보강한 뒤 주변 통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성입니다. 전기차 살 땐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먼 거리를 오갈 수 있는지, 또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 중에 하나일 텐데요. 테슬라가 이 두 가지를 부풀려서 광고를 했다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심지어 요즘처럼 기온이 낮은 환경에서는 최대 주행 거리가 광고했던 거리의 최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테슬라 코리아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인기 모델 소개 페이지입니다. 주행 가능 거리는 511km. 얼마 전까지 여기엔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 거리 이상을 갈 수 있다는 설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구매자들 사이에서 실제 주행 거리가 511km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용자 후기들이 쏟아지면서 주요 SNS에서 논쟁까지 일었습니다.
일부 크리에이터들은 실제 주행 실험을 해보이며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53%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시간 17분 동안 옮겨진 거리가 212km예요. 테슬라가 내세운 주행 가능 거리 511km는 기온이 20도에서 30도 사이, 도심 주행과 고속 주행 비율이 45대 55일 때 측정한 값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주행 거리가 이러한 조건에서의 측정 결과였다는 걸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겨울철 기온이 낮은 환경에서 도심 주행을 할 때는 최대 주행 거리가 광고 내용의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으며 특히 저온 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되었습니다. 테슬라의 미국 사이트에서는 한국 사이트와 달리 주행 가능 거리에 대한 설명에서 최대치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가 노출된 기간에 팔린 테슬라 국내 매출액은 2조 8,500억 원입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소비자들이 전기 자동차 구매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을 오인하도록 거짓 과장 광고했다며 이 금액의 0.1%인 28억여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거제에 한 사찰에 불이 나서 사찰 대웅전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 붙잡힌 방화 용의자는 사찰에서 술을 먹지 못하게 해서 기분이 나빠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든 한 남성이 법당으로 들어옵니다. 물건을 내려놓은 뒤 벽 앞에 잠시 멈춰 서더니 곧바로 천으로 만든 장식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대웅전 전체로 번졌습니다. 목조 건물이라 맹렬한 기세로 타올랐고 진화 작업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미 화재가 가장 강한 시기로 넘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주하는 인원들은 다 신원이 확인이 돼서 내부에는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129.6제곱미터 크기의 대웅전은 화재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심 속 사찰이어서 평소 방문객들이 많은 편이지만 새벽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밤낮 없이 시민들이 와서 명상하고 또 참배하고 하는 그런 도량입니다. 소실되고 나니까 안타까운 마음. 방화 뒤 현장을 급히 빠져나간 용의자는 사찰 인근에 사는 50대 남성으로 검거 당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최근 사찰에서 밥을 먹던 중 술을 꺼내 마시려다 제지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최근 편의점부터 카페, PC방까지 사람 없이 운영되는 무인 매장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데다 영세한 곳들이 많아서 금고를 통째로 훔쳐갈 정도로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9시 목포의 한 PC방. 장갑을 낀 한 남성이 카운터로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금고를 흔들더니 순식간에 금고 안에 든 현금을 들고 달아납니다. 목포의 또 다른 PC방 앞. 범인이 두 손에 무언가를 들고 태연하게 길 한복판을 걸어갑니다. 이번엔 PC방에서 그냥 금고를 들고 나온 겁니다. 범인은 손님이 있는데도 대범하게 금고를 들고 빠져나갔습니다. CCTV로 먼저 봤죠. 도난 장면이 찍혀가지고 멘탈이 탈탈 털리고 이제 경찰분들한테 이제 바로 신고. 경찰에 붙잡힌 45살 배모 씨는 지난달 13일부터 새벽이나 오전 시간대 무인 운영되는 목포 지역 PC방 5곳을 돌며 150여만 원을 훔쳤습니다. CCTV 동선을 추적하여 모텔에 은신해 있는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최근 무인 계산대에 센서를 달아 강제로 열면 주인에게 알림 메시지가 가도록 하는 보안 장치도 개발됐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설치하는 업체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15개월간 무인 점포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은 6,3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지하철 시위에 서울시와 경찰이 강경 대응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하철 4호선 두 군데 역에서 양쪽이 6시간 넘게 충돌했는데 전장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평일에 출근길 선전전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8시 전장현 회원들은 4호선 성신여대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젯밤 14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해산하면서 오늘 아침 10시 반 삼각지역 집회를 예고했는데 기습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바꾼 겁니다. 별다른 제지 없이 열차에 탄 20여 명은 내정거장 떨어진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내려 승하차 시위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대기 중이던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다시 탈 수 없도록 탑승을 저지했습니다. 지하철 타게 해주세요! 지하철 타게 해주세요! 역사 밖으로 휴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들어올 때마다 법원의 조정대로 5분 안에 타겠다는 장애인들과 조정안을 거부한 공사 측이 충돌했습니다. 왜 못하게 거예요? 저희 5분 안에 탄다고 했지 않습니까? 급기야 밀고 밀리는 몸싸움 양상까지 번졌습니다. 같은 시각 4호선 삼각지역. 삼각지 역장이 왼쪽 정강이 부분을 주무르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전장현 활동가들이 삼각지역에서도 시위에 나선 가운데 열차 탑승을 두고 실랑이하다 역장이 전동 휠체어에 부딪힌 겁니다. 양측의 대치는 오후 2시 반까지 계속되다가 전장현이 해산을 선언하면서 종료됐습니다. 전장현은 장애인 권리 해산과 입법은 대통령만 해결할 수 있다며 내일부터 대통령실 주변 삼각지역을 지나는 4호선 시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60일을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겠습니다. 4호선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죄송함을 표합니다. 전장현은 이동과 교육, 노동, 탈시설 예산 등 1조 3천억 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해왔지만 0.8%만 국회를 통과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 상임위를 통과할 때만 해도 6,600억 원가량 됐던 증액분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대부분 삭감됐다며 추경호 장관과의 면담도 재차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대리 수술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해 9월부터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간호조무사에게 600차례 넘게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사들은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진료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자궁근종 수술이 한창입니다. 각종 의료도구를 넘겨받으며 수술을 마무리하는 한 남성. 겉보기에는 의사 같지만 사실은 간호조무사입니다. 의사들이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봉합한 뒤 수술실을 나가면 나머지 피하 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이 간호조무사가 맡았습니다. 이렇게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모두 615차례에 걸쳐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제왕절개 또는 복강경 수술 시 봉합, 요실금 수술 또는 여성 성형술 등을 간호조무사 C에게 해당 병원 의사들은 인건비가 싼 간호조무사에게 마무리 수술을 맡긴 뒤 다른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심지어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수술실에 들여 수술 도구를 전달하는 일도 시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대표 원장 의사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가 의사들의 지시하에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져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하지만 검찰 송치부터 1심 판결까지 무려 4년 넘게 걸리면서 해당 의사들은 지난 2019년부터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재개해 최근까지도 진료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축구 황제 펠레의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현역 시절을 보낸 산투스의 홈구장에 시신이 안치됐는데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려는 조문 행렬이 수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펠레가 18년간 몸담았던 브라질 산투스 FC 홈구장. 축구 황제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는 인파들이 새벽부터 모여들었습니다. 추모 행렬은 경기장 주변으로 수킬로미터씩 이어졌고 30도를 오르내리는 남반구의 더위에도 지친 기색 없이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Né, de perder um rei, mas muito feliz pelo que ele fez pela nossa cidade, pelo Brasil, pelo mundo. 추모 분위기가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펠레의 운구 차량을 따라 마치 축제라도 하듯 화려한 불꽃놀이가 벌어졌고 산투스 홈구장에서는 젊은 팬들이 대형 깃발을 흔들며 축구 황제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펠레의 시신은 축구장 센터 서클에 안치됐습니다. 하얀색 천막 아래에 관의 뚜껑을 열어두고 24시간 동안 팬들이 펠레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울음을 참지 못한 팬부터 영웅의 마지막 모습을 사진에 담는 사람들까지 한마음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축구 황제의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No, que yo lo respeto mucho porque tiene 3 mundiales y nosotros tenemos 3 mundiales en toda la historia. Nos costó mucho. Estamos muy contentos porque somos los últimos campeones mundiales, pero 현역 통산 1281골과 월드컵 3회 우승. 비판은 펠레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경기 전 1분간 묵념과 함께 축구장 한 곳은 펠레의 이름을 붙여달라고 각국 축구협회에 요청했습니다. A pedir a todas las federaciones en el mundo entero, 211 países, que nombran un estadio. 펠레의 시신은 산투스 경기장을 떠나 오레백세인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에큐메니카 공동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은 광역시에서도 이제 인구 절벽 현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어린이의 숫자가 줄면서 유치원들이 문을 닫거나 휴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용 책들이 이삿짐처럼 끈으로 묶여 있고 손이 닿는 곳마다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인데 어린이는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병설 유치원은 누구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도 끊긴 지 오래라 스위치를 눌러도 불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원화 모집이 되지 않아서 지난 2년간 휴원 상태였는데 이제 곧 문을 닫을 위기입니다. 아이들 수가 줄어든 게 큰 이유입니다. 이 학교만 해도 애초에는 40학급이 넘는 큰 규모 학교였는데 지금은 이제 20학급 정도로 축소돼 있거든요. 이 근방에 있는 유치원들도 실제 원화 모집 자체가 쉽지 않은. 다른 공립 유치원도 선생님들이 직접 주변 아파트 단지에 홍보물까지 뿌려봤지만 휴원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무실로 직접 오셔가지고 공문 붙여도 되냐고 유치원 학생이 너무 없다고 직접 오셨더라고요. 옛날에도 이랬어요? 아니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광주의 합계 출산율은 0.89명, 전국 평균인 0.81명에 비하면 오히려 높은 수준인데도 지난해 광주 지역 유치원생은 한 해 전에 비해 1,200명, 5.4% 줄었습니다. 결국 광주 지역 공립 유치원 126곳 가운데 13곳이 휴원이 예고됐고 사립유치원 한 곳도 원화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폐원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교육청이 일단 5개 유치원은 1년 동안 재운영을 해보기로 했지만 저출생 문제가 극복되지 않는 한 유치원의 줄 폐업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유치원생 수는 55만 2,800여 명, 1년 사이 3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네, 이렇게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지자체들마다 출산율 높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죠. 장려금의 금반지까지 온갖 지원책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한 지역에서는 아기의 출생을 온 동네에 알려서 축하하는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구가 700여 명뿐인 충북 보은군 회남면. 절반 이상이 만 65세가 넘은 노인으로 새해 64살이 된 사람도 이곳에선 젊은이로 통합니다. 지난해에만 주민 22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태어난 아기는 단 1명에 불과합니다. 젊은 사람이 시골에 없으니까 내가 4번째 어린 사람이요. 그런 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애 낳을 수는 없잖아요. 이곳을 포함해 보은군 11개 읍면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다 합해도 80명. 6, 7년 전까지만 해도 한 해 200명에 가까웠던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기 낳은 지 본 지가 10년 넘었지요. 한참 됐지. 걔들 보고는 못 봤어요, 여기는.
보훈군은 새해부터 지역에서 태어난 아기들의 사진과 이름 등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읍내 전광판에 띄우기로 했습니다. 부모 동의를 받아 열흘 동안 지역 전체에 알리는 건데 지자체가 발행하는 월간 소식지에도 실을 예정입니다. 가뭄에 콩나듯 귀한 출생을 지역 전체에 알리고 함께 축하해 조금이나마 출산율을 높이려는 겁니다. 주위에서 축하해주는 어떤 관심도 받고 자긍심도 생기고 요즘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주위에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는구나. 또 기존의 출생 장려금 외에 산후조리 비용과 육아용품 구입비도 지원하는 등 지자체 출생 장려 정책들도 한층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화요일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시즌 도중 갑작스런 감독 해임으로 흥국생명은 2년 전 학폭 사태에 이어 또 한 번 악재를 맞게 됐습니다. 구단은 동요하는 선수들 설득에 나섰지만 사태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전반기를 승점 3점 차 2위로 마치며 후반기 역전 우승까지 바라봤지만 구단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감독을 해임하는 상식 밖의 결정에 김연경을 비롯한 선수단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재작년에도 영경이가 못해가지고 좀 한이 있는데 영경이가 저한테 만약 혹시나 이게 뭐 회사에서 안 맞았다 얘기해가지고 나오면 감독이 뭐라 할 건데 내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사태가 커지자 새로 임명된 신임단장은 오늘 선수단을 찾아 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선수들이 자기들 좀 힘든 거에 대해서는 어필을 했는데 보이콧이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강요하지 말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얘기만 제가 나눴어요. 구단 윗선에서 어린 선수를 기용하라는 오더를 내린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지만 권순찬 감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젊은 선수들 위주로 자꾸 넣으라고 저한테 오더를 막 주고 했으니까 영경이 데려와서 성적도 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뭐 우승을 생각하고 있는데 회사는 또 아닌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8시즌 동안 팀을 이끌었던 박미희 전 감독을 제외하며 흥국생명은 9개월 만에 사실상 경질된 권순찬 감독 외에도 8년간 8번이나 사령탑을 바꾸는 기이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구단 고위층의 일방통행식 결정에 선수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올 시즌 후 FA 자격을 얻는 김연경의 행보도 더 주목받게 됐습니다. 12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온 2021년 팀 내 학폭 문제가 터지면서 홀로 팀을 이끈 김연경은 한 시즌 만에 다시 복귀해 우승에 도전했지만 감독 경질이라는 또 다른 악재 속에 남은 시즌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대표팀 발탁 2년 만에 한국 아이스댄스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유망주들이 있습니다. 3년 뒤에 겨울올림픽을 꿈꾸고 있는 임혜나, 예관 선수를 박재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아이스댄스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시상대에 올랐던 임혜나와 예관.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아침, 두 선수의 하루는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어느 종목보다 호흡이 중요한 만큼 링크에 들어가기 전부터 세심하게 자세를 가다듬고 캐나다에 있는 코치에게 훈련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내주며 피드백을 받습니다. 캐나다 교포로 한국 국적을 가진 19살 임혜나와 중국계 캐나다인인 22살 예관. 4년 전부터 호흡을 맞춰온 두 선수는 한국 대표로 뛰기 시작한 2년 전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지금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Yes, 항상 해. 왜냐면 다른 파트너가 가끔씩 No, why are you doing this? 근데 얘는 항상 친절하고 For me, like I often say this, but Hannah's really like disciplined, and she really wants to like do her best all the time. So she's always very motivated. 그리고 올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 아이스댄스 금메달, 파이널 은메달을 따면서 한국 아이스댄스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메달 받고 우리 태극기 올리고 그 한국 내셔널 앤텀 듣고 너무 proud 하는 느낌.
very happy and relieved. I was kind of stressed before, so when we won, I was like, yes! Really happy, really happy. 두 선수의 꿈은 2026년 동계올림픽. 예컨의 귀하 추진이 남아있지만 함께이기에 올림픽을 향한 어떤 도전도 자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BC 뉴스 박재욱입니다. 상상에서나 할 법한 전략을 실전에서 보여준 일본 고교 축구 경기로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일본 고교 선수권 대회 16강전인데요. 타카가와 고등학교 선수들 프리킥 상황에서 키커 3명이 손을 맞잡는데요. 갑자기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더니 한 명씩 달려나가다 마지막 선수가 그대로 슛! 아쉽게도 유효 슈팅까진 이어지지 못했네요. 그런데 이 학교의 강강술래 전술이 처음은 아닙니다. 원래는 공을 받을 선수들이 뱅뱅 돌면서 수비를 헷갈리게 해 골까지 만든 적도 있는데요. 이번엔 상대가 예측하고 있어서 즉흥적으로 변칙을 시도했다네요. 결과는 아쉬웠지만 만화 같은 상상력을 실전에서 펼쳐보인 건 칭찬할 만하죠. 이번엔 프리미어리그입니다. 브란트버드의 윌사가 전반 26분 골망을 흔들었는데 오프사이드로 취소됐군요. 13분 뒤 감각적인 발리슛으로 원더골을 터뜨리고 세리머니까지 펼쳤는데 VAR 끝에 오프사이드로 골이 또 취소.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골이 취소된 직후 곧바로 찾아온 기회에서 이번엔 머리로 들어갔어요. 포효하는 세리머니 좀 보세요. 정말 속이 다 시원하죠? 2전 3기 만에 터뜨린 이 골이 무려 84년 만에 리버풀을 꺾는 결승골이 됐고 팀도 6경기째 무패를 이어갔습니다. NBA에서는 클리블랜드 미첼이 오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신들린 골감각으로 4쿼터 막판 이미 50득점을 넘긴 미첼. 4투를 남겨두고 2점 뒤진 상황인데요. 마지막 자유투를 일부러 실패하더니 그대로 달려들어 극적으로 동점을 만듭니다. 이어 연장에서 석점슛 3개 포함 13점을 보태면서 팀 승리까지. 무려 한 경기 71득점을 터뜨리면서 70득점 10도움이라는 NBA 최초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마요르카가 팬들 앞에서 공개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종일 옷깃을 여미게 되는데요. 내일도 강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출근길 서울의 기온은 영하 7도, 철원 영하 16도로 강원 내륙 산지와 경기 북부는 영하 15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대기는 한층 더 건조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에도 건조주의보가 새롭게 내려졌고요. 강원 영동을 비롯한 동해안 지방은 일제히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은 경북 동해안과 강원 산지에서 순간 시속 55km 안팎의 돌풍까지 불겠습니다. 화재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조그만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새벽 사이 서해안에는 눈이 날리겠습니다. 또 수도권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입니다.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5도, 대구와 광주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2, 3도가량 높아집니다. 서울이 1도, 안동 4도, 부산 9도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으로 비나 눈이 확대되겠고요. 토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달 성공적으로 달에 도착한 달 탐사선 다누리가 지구의 사진을 찍어 보내왔습니다. 둥근 윤곽의 지구와 흰 구름, 바다의 모습까지 선명하게 잡혔죠. 다누리는 앞으로 달 표면 사진을 촬영해서 지구로 전송한다고 하는데요. 그 사진들은 2032년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누리가 보내온 사진 감상하시면서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